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최대 승부처인 펜실베이니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역전하며 선거인단 과반 확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곧 대국민 연설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나흘째 좀 개표가 이어지는데 아직도 뭐 당선인 확정까지는 아니지만 바이든 후보 쪽으로 서서히 좀 판세가 많이 기울었다 이런 쪽으로는 좀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저녁에요, 우리 시간으로 펜실베이니아와 또 조지아에서 역전 소식이 들려오면서 좀 이런 추측들이 좀 힘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보통 12개 정도의 경합주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판세를 가를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초반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과 달리 12개 가운데에서 10개에서 승리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확정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그러나 우리 시간으로 이제 그 밤 지나고 나서 개표 결과를 보면은 다시 속속 이 경합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앞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은 12개 중에서 7개를 지금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조지아라든지 이런 데서는 밀려 있다가 다시 역전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이제 대부분 이제 99%까지 개표가 완료돼서 큰 변동은 없고 네바다하고 조지아가 87% 개표, 그다음에 90% 개표를 해서 약간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이게 개표가 완료돼서 99%, 100%까지 되면은 당초 우리가 이제 바이든 후보가 확정되게 264석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플러스 6 그리고 조지아까지 하면 이제 270석까지 가능합니다. 280석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초 했던 것보다 신승을 거두긴 했지만 그러나 바이든 후보가 현재 우승할 걸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예, 253명, 뭐 264명 이렇게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일단 펜실베이니아가 20명 이렇게 당선인단, 선거인단이 좀 확정이 되어 있고 조지아가 16명이기 때문에 이 두 지역만 가져가더라도 일단은 뭐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실하게 됩니다. 조지아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이제 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하게 된다면 28년 만에 승리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렇습니다. 공화당 텃밭으로 알려진 남동부 지역인데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좀 이게 시사하고 또 정치적으로 의미하는 바도 크다고 느껴지거든요. 예, 그 조지아 같은 경우는 이른바 썬벨트라고 그래서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 세력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오류, 특히 이 코로나19 대처의 미흡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어떤 미국 내 반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통합의 리더십이라기보다는 분열의 리더십을 통해서 자기 지지층만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러스트벨트뿐만 아니라 이 썬벨트 지역에서도 상당한 이제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이런 그 선거 전략이 유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신승이 예상이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우편 투표가 속속 밝히게 되면서 개표가 이루어지면서 역전이 되는 상황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역전이라기보다는 이제 우편 투표들이 이제 민주당 성향 사람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개표가 늦어지는 바람에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무너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조지아 같은 경우는 이제 개표율이 99%에 달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적은 표차로 바이든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는데 이 상태로 이제 개표가 끝나버린다면 조지아 주법상 이 표차가 0.5% 이내로 좀 이기게 되면 재검표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시간도 많이 연장이 되고 또 혹시라도 표차가 적은 만큼 다시 좀 재검표를 했을 때 결과가 좀 바뀌거나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문제 제기는 당연히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이든 후보가 다른 지역, 지금 이제 네바다라든지 아리조나에서 승리를 확정 짓게 되면은 설사 이 검표를 해서 뒤집어진다 하더라도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거스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다른 지역에 그 확정이 지금 네바다라든지 아리조나의 최종 그 개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만 그건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지아에서 검표를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따로 쪽에서 확정이 돼서 270석을 넘게 되면은
선거인단 270명에 이제 확보를 하게 되면은 그 개표가 의미 없게 됩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은 개표 자체를 중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재검표에 또 들어가게 되고 트럼프 대통령도 소송을 예고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1월 20일에 대통령 선출이 과연 이 날짜를 맞출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을 하세요? 우리는 당선자를 언제쯤 확정된 부분을 알 수 있는 건지. 그 선거인단이 확정되면은 과거에는 이제 형식적이라고 봤죠. 그러니까 예. 선거인단이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모여가지고 대통령을 예. 선출하는데 그 날짜가 12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12월 14일까지 선거인단이 확정된다면 내년 1월 20일 날 새로운 대통령 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제2기 이 부분에 큰 차질은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면 큰 이제 차질은 없고요. 다만 이제 그때까지 확정이 안 되면 문제는 이제 다시 그 선거권이 하원과 상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원이 이제 대통령을 뽑고 상원이 부통령을 뽑는데요. 여기서도 다시 동수가 되면은 지금 이제 그 하원 의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1월 20일 날 정부 출범을 하는데 일단 권한 대행 상태에서 다시 이제 그 대통령 선출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본다면은 지금 이제 미국 내 여러 전문가들 특히 과거에 부시 대통령과 엘고 그 후보 간의 예. 사건을 담당했던 부시 측 변호인단의 경우도 이번의 경우는 뒤집힐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나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거의 확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는 시각이 큰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판세가 기울었다라고 좀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좀 불복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이번 선거의 좀 부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한 불복 의사를 밝히고 있고 뭐 밤에도 잠을 들기가 어려운가 봐요. 밤새 좀 불만이 가득 담긴 트윗을 또 업로드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던 4년마다 미국 대선에서 좀 패자의 불복, 아름다운 이런 전통에 대해서는 결국 보지 못하는 건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바이든 후보랑 비교했을 때 약 400만 표 차이로 현재 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 지지율에서는 앞섰는데 예를 들면 선거인단 확보에서 졌다면 사실 좀 쉽게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데 동의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본인 이제 그 전체 투표율에서도 상당히 뒤처져 있고 이런 부분들은 그 바이든 후보에 대한 강한 이제 그 불만 이를 표시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대법원에서 지금 자신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법관 구조에서 보면은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들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모든 이제 그 표체가 작은 부분 이런 데서 계속 소송을 해가지고 예. 대법원까지 끌고 가면은 여기서 보수 법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법원에서 트럼프 후보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대법관들이 물론 보수 성향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지금 판세를 그들도 분명히 알고 있을 테고 이번 투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왔던 우편 투표에 대한 부분도 좀 미국 역사상 계속해서 뒤집을 수 없는 부분의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보수 성향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트럼프의 바람대로 이 시나리오를 흘러갈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회의적인 의견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법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어떤 일반적인 정치적 성향에서 보수적이라고 해가지고 예. 미국 연방법이라든지 절차 이런 부분들까지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내 최고의 지성들이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그렇죠. 대법원이기 때문에 아마 상식적인 부분을 이제 존중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이 대법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판세를 뒤집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계속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시간을 끌고 본인에게 좀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 사실 저희가 매 4년마다 봐왔던 미국 대선의 모습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이거든요. 일단 법치주의 국가잖아요. 훌륭한 민주주의를 자부를 하는 국가가 이제 미국이고 그런 데서 이렇게 좀 양극단으로 민심이 치닫고 있고
또 인정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끌고 가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사실은 이런 행태들은 이제 90년대 중반서부터 미국 내에서 양극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최절정에 달한 것이 지금 20여 년 지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 예.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히 과거에 그 민주당의 지지층이었던 러스트벨트 공업지대의 예. 백인 노동자들을 이제 겨냥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제 이 백인 우월주의 그리고 미국은 백인의 나라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강한데요. 인구 구성으로 보면은 점차 흑인 여기다가 이제 히스패닉들 그리고 아시아계 인구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그 백인들의 어떤 그 우월적 지위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어떤 백인 그 중하층민들의 불만 이런 분을 공략을 해서 사실 4년 전에 이 전체 지지율에선 졌지만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승리를 그렇죠. 했거든요. 아마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그 미국의 연방주의적인 특징,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전체 득표를 가지고 확인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이제 50개 주 가운데서 48개 주의 경우는 승자 독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표라도 앞서면 전체 그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이런 이제 제도를 최대한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연방법이라는 이걸 위반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과거의 어떤 그 아름다운 전통들, 예. 그러니까 그 법원 소송으로 가기 전에 정치적인 패배를 인정하는 이런 전통들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왔던 아메리칸 드림 예.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우위에 있지만 정치적으로도 모범 국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환상을 좀 깬다고 할까요? 이런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좀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태도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의 모습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일 이제 백악관에서 선거가 조작됐다 이런 내용의 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주요 방송사들에서는 이 생중계를 이제 중계를 하다가 끊어버리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거든요. 이런 건 좀 어떤 부분을 의미한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거기에 굉장히 불만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폭스뉴스라든지 몇 개의 보수 매체를 빼고는 대부분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 연설하는데 생방송을 이제 중간에 끊는 정도의 치욕적인 사건도 있었고요. 지금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트윗을 날리면서 선거 승리할 경우 이거를 이제 삭제하는 이런 이제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부분도 실제로 아마 과거 같았으면은 트럼프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승리를 선언했을지 모르는데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들의 건전한 상식에 반하는 행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거부감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언론들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행동에 대해서 이것이 그대로 그 전 세계에 나가거나 예. 미국민들에 전달되는 것을 좀 막으려고 하는 이런 이제 모습이 나타난 것이라 봅니다. 예,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표가 있고 또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 표가 있는데 이 바이든 후보에게 표를 던진 쪽에서는 바이든 후보의 지지보다는 오히려 트럼프에 대한 반발적인 심리도 많은 작용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들이 좀 모여서 바이든 후보가 좀 더 많은 표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바이든 후보도 사실은 미국민들한테 그래 인기 있는 분은 아닙니다. 예. 이 상원의원을 6번이나 했고요. 또 부통령 8년을 하면서 29살에 이제 아주 젊은 나이에 상원의원을 했는데 연방법에 보면 30살이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취임은 이제 그 30이 돼서 막 취임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이 전반적으로 백인의 어떤 전통의 지지 기반은 있지만 유색인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뭐 그렇게 그다지 이제 매력적인 인물로 보여지지 않았고요. 또 연세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지금 이제 78입니다. 만으로. 그래서 임기 중에 이제 여든이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 지금 관측은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되시더라도
연임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예.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미국의 가치를 훼손하고 또 국제 리더십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반 트럼프 연합전선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고요. 거기를 대표하고 있는 분이 이제 그 바이든 후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번 선거에서 그 신승을 거두긴 했지만 지금 예를 들면 상원 같은 경우 또 하원 이런 데서 보면은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 민주당이 선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전략이 최종적으로 대선에서는 먹히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하원과 상원에서는 상당히 지지세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이 공화당이 상원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한 표로 한 석을 잃는 데 그쳐서 여전히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할 거로 보이고요. 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5석을 늘렸습니다. 민주당이 4석을 잃었고요. 예. 그래서 이걸 보면은 미국 내에서 전반적인 여론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도 있지만 또 지지하는 세력도 상당히 결집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미국 사회가 현재 양극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당장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좀 철회한 표가 있다는 거지 공화당에 대한 지지까지 철회하진 않았다 이렇게 또 분석을 예, 또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실제 네. 그 상하원 선거에서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표가 오히려 좀 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제 바이든 후보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이란 보도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사실상의 승리 연설이 아니겠나 이런 관측이 있는데 오늘 이제 지금 미국은 현재 이제 밤이잖아요.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이 나올 거라고 관측하시는지요? 예, 저도 지금 현재 판세로 보면은 현재 확인된 것이 264석이고 네바다하고 조지아가 이제 네. 확정이 되면은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아리조나입니다. 그러니까 조지아는 이제 이미 이겼고요. 예. 근데 이제 표차가 작기 때문에 이제 재검표 신청이 들어간 상태고 네바다주하고 지금 아리조나가 87%하고 이제 그 90% 개표가 됐는데 이 상태 정도면은 이제 거의 뒤집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바이든 후보가 미국 시간으로 밤에 긴급 연설을 제안한 것은 아마도 승리 선언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또 이 부분들은 지금 그 트럼프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면서 자칫하면은 이제 이 뭐 내전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폭동 양상으로 갈 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선언해서 예. 바로 그러면 이제 그 연방 경찰이라든지 특수 병력들이 일단 그 후보를 보호하기 시작하고 또 그 이 당선을 선언한 상태에서 최종적인 법적인 건 아니지만 그걸 전제로 해서 다시 경호팀이나 또 치안팀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조기에 승리를 선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아름다운 승복을 지금 당장은 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좀 선수를 치겠다 이런 의도도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바이든 후보의 캠프에서요.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에서 끌어낼 수 있다라고까지 좀 경고의 멘트도 나왔습니다. 뭐 직접 이 거명한 건 아니고 좀 우회적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만 임기가 종료되면 백악관 무단 침입자로 간주를 하고 공권력을 동원해서 끌어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런 모습이 좀 연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뭐 제가 볼 때 뭐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1월 20일 그 상황까지 이미 뭐 설사 대법원이라 하더라도 판결이 다 나온 상태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에서 뒤집어졌을 땐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본인이 패배가 확실한데 이 선거 조작이라고 주장하면서 백악관을 안 나올 수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마 실제로 끝까지 버틴다면은 그 새로운 취임한 대통령이 무단 침입을 이제 근거로 해서 예. 추방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그 현재 상황 모습들이 보였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바이든 후보와는 또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도 두 번째 임기 준비 절차를 좀 시작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좀 재선 여부와는 별개로 이제 백악관 업무를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좀 미국 내 정치 문제를 국제 외교 문제 좀 전환을 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는 이번에 지더라도
지금 특히 이제 상원, 하원 의원들을 과거에는 이제 그 비트럼프계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면 예. 이번에 이제 공천하는 과정에서 특히 하원은 2년마다 선거가 있기 때문에 자기 사람을 상당히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후보는 연세 때문에 연임, 설사 당선되더라도 연임이 어렵다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뒤에 다시 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어떤 그 집권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의 경우 별도 어떤 국제적인 어떤 분쟁이라든지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주장, 다시 말하면 현재 임무를 수행 중인 대통령이 네. 쉽게 자리를 내놓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아마 또 고집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뭐 상대가 있는 만큼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패배를 한다고 해도 좀 내년 신임 대통령 취임 전까지 좀 무자비한 레임덕에 대한 시나리오도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뭐 대규모 측근 사면권이라든지 고위 관료 해고, 차기 정부에 분명히 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지난번에도 본인의 어떤 선거 전문 고문의 경우도 전격적 사면 조치를 취한 바가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가 아직은 이제 2달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설사 본인이 바이든 행정부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대통령의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특히 그 공화당 지지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예. 그 대립이 있을 경우 연방 군대의 투입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흑인 그 사망에 대한 그 반대 시위가 있었을 때 연방군 투입을 지시했다가 에스퍼 예. 국방장관이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에스퍼 장관의 이제 사임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아마 지금 같은 경우도 연방군의 투입이라는 걸 통해서 최대한도로 자기의 권한을 행사해서 마지막까지 다시 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더라도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계속 갖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세력들을 좀 이제 그 보존할까요? 역량을 보존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지 않겠나 이 권한을 이용해서 이런 예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민주당 바이든 정부가 들어온다면 예고를 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좀 파리 기후 협약에 좀 복귀를 한다든지 세계 무역 기구라든지 각종 다자주의 협의체로의 복귀가 예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국제 질서는 조금 더 안정세로 접어들 것이 이런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는데 이건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예, 지금 공약의 최우선 상황은 파리 기후협약에 복귀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 부분들을 제 1순위를 하고 있고요. 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면 임기 1년 내에 글로벌 민주주의 서밋을 하겠다고 지금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조치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상당히 이제 그 와해된 네. 자유주의 국제무역 질서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예. 또 이 동맹 관계가 많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글로벌 민주주의 서밋을 개최해서 1년 내에 지금 느슨해지고 이완된 동맹 관계를 다시 정상화시키겠다. 이런 예. 것이 이제 바이든 후보가 내세운 공약이고 아마 첫 해에는 이제 그런 쪽에 집중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행정부도 일단 뭐 물밑으로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대비해서 지금 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을 텐데 아무래도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 관계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주목이 됩니다. 일단은 스탠스가 많이 바뀔 것 같고 좀 흐름도 뭐 큰 차이점을 좀 저희가 좀 지금 몇 가지 좀 꼽아보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대북 관계에서는 뭐 두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우선 예. 그 정상회담 가능성입니다. 예.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어떤 그 정상회담은 비핵화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라고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 개인에 대해서도 특히 TV 토론을 통해서 이 깡패라는 용어를 이제 3번이나 썩으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하면서 상당히 불신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바이든 후보가 이른바 버텀업 실무회담을 통해서 하나씩 올라가서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방식인데 그와 더불어서 이 트럼프 그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작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제재와 인도적 지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도 제재 부분에서는 완고한 입장을 취했습니다만은 몇 가지 이제 협상 과정에서 제재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든 후보는 공식적으로 제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제재와 분리해서 북한 주민과 북한 당국을 구분해서 인도적 지원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세 번째는 그 핵 협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그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전쟁 위기에서 벗어나겠다. 전쟁이 없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지만 바이든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북한의 핵 위협은 핵무기와 이걸 운반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해결을 못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바이든 진영에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과거 그 볼턴 보좌관이 얘기했던 CVID를 주장하는 원칙론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재도 계속되고 또 CVID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제재 해제는 물론이고 철저하게 압박을 하겠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이제 핵 군축파들이 있습니다. 핵 군축파들은 지금 북한이 어느 정도 동결부터 하면은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군축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보상을 해서 뭐 연락사무소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제재의 추가 완화 이런 부분을 해서 최종적인 목표는 비약하지만 중간 과정에서 어느 정도 단계로 나눌 수 있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 내에서 지금 국무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토니 브링컨 같은 경우는 전자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좀 강경파라고 볼 수 있고요.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는. 반면에 이제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레이크 설리반 같은 경우는 이분은 이제 또 핵 군축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이제 실제로 그 인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부분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장관과 국가안보 보좌관이 됐을 때 어떻게 이제 입장을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북핵 협상에 대한 입장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대선에서 이제 조 바이든 후보가 최대 승부처 펜실베이니아나 또 조지아에서도 좀 역전을 하면서 선거인단 과반 확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향후 좀 전망까지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